브라보! 브라보! 무대 아래서 터져나오는 함성과 기립박수. 저는 그 순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딸에게 짐 취급받던 촌스러운 시골 엄마가 이렇게 수백 명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니 말이에요. 객석에서 눈물 흘리며 박수치는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셨어요.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손주들의 외침까지. 6번 김정자님. 우승자 호명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무대는 바로 여기였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정자, 평생 시골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몇 달 전 서울 딸집에서 받은 상처는 정말 깊었어요. 냉장고 구석으로 밀려난 제 반찬들, 사투리가 듣기 싫다는 손주의 말, 언제까지 계실 거냐며 속삭이던 딸과 사위. 상처받고 돌아온 시골집은 더욱 적막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용기가 되길 바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 68살 김정자의 인생 역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자입니다. 올해 68이죠. 시골 마을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어요. 딸 지연이는 서울로 시집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가끔 내려오곤 했는데 요즘엔 연락조차 뜸해져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이 되니 습관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상에 반찬 두세 가지면 충분한데 왜인지 자꾸 많이 만들게 되더라고요. 아마 지연이가 어릴 때 습관이 남아있나 봅니다. 그때는 성장기 아이라고 밥도 많이 먹고 반찬도 골고루 먹이려고 항상 여러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면서도 자꾸 건너편 빈자리를 바라봤어요. 예전엔 그 자리에 지연이가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얘기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줬다는 이야기들이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지연이가 전화라도 해줄까? 혼잣말이 나와요. 요즘엔 명절이 다가와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니까 그러겠거니 했는데 이젠 한 달씩 소식이 없을 때도 있어요. 서울 생활이 그렇게 바쁜가 봅니다. 직장 다니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챙기다 보면 시골에 혼자 사는 어머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겠죠.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오면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해요. 낮에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느라 그나마 괜찮은데 밤이 되면 정말 조용합니다. TV를 켜놔도 소리만 울릴 뿐이고 냉장고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요.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까지 신경 쓰이죠. 밤이면 더 심해집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해요. 가끔 새벽에 깨면 지연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바람소리나 고양이 울음소리일 뿐이에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려와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환청까지 들리나 싶어서 말이에요. 내가 지연이를 너무 의존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나오지 않아요.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지연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 하나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밤낮으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뒀죠. 지연이 학비며 용돈이며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며칠 전 이웃집 박말순 할머니가 오셨어요. 70이 넘은 분인데 참 활기가 넘치시죠. 항상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시고 웃음소리도 우렁차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훨씬 젊어 보이세요. 정자야, 네 딸 언제 온다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쁜 딸 아이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 온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직 오겠다는 연락도 없는데 말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곧 올 거예요. 바빠서 연락을 못했나 봐요.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딸이 안 온다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온다는데 우리 지연이만 안 온다고 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 잘 됐네. 우리 딸들도 명절 때마다 온다고 난리야.
뭐 해달라, 이것 해달라 하면서 말이야. 말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집은 자식들이 뭘 해달라고 조르기라도 하는데 우리는 연락조차 없으니 얼마나 서글픈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일찍 자니까 민폐가 될 것 같아 포기했어요. 혹시라도 깨웠다가 불편해할까 봐서요. 아이고, 내가 미련했지. 이런 혼잣말이 자꾸 나와요. 딸이 바쁜 건 알지만 가끔은 안부 인사라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손주들 목소리도 듣고 싶고 말이에요. 준우는 중학생이 됐을 텐데 목소리가 많이 굵어졌을까요? 은영이는 키가 많이 컸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반찬 가게를 열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쳐다봤습니다. 혹시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진동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오는 건 광고 문자나 은행 알림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 잠깐 기분이 나아져요. 김치 맛이 좋다고 멸치볶음이 짜지 않고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면 뿌듯하죠. 하지만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또 그 적막함이 밀려와요.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거 아이가.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요즘은 밥맛도 없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먹던 그 시절이 그리워져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예전엔 지연이가 설거지를 도와주곤 했는데 지금은 혼자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 시간 동안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반찬 가게 일도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아요. 손님들은 여전히 오시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허전해요. 지연이가 있을 때는 오늘 누가 와서 뭐라고 했는지, 어떤 반찬이 잘 팔렸는지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밤에 TV를 보다가도 웃긴 장면이 나오면 혼자 웃다가 갑자기 허전해져요.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있을 때는 같이 드라마도 보고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식들이 온다고 바빠하는데 저만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옆집에서는 큰아들이 온다고 대청소하느라 난리고 앞집에서는 손주들 간식 사러 읍내까지 다녀왔다고 자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혼자 차린 아침 식탁을 바라보니 한숨이 나왔죠. 이럴 때마다 지연이가 보고 싶어집니다. 에이, 내 새끼 보러 가는데 뭐가 잘못됐노. 마침내 결심했어요. 지연이 집으로 찾아가기로 말이죠. 연락 없이 가는 게 실례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깜짝 방문도 괜찮지 않을까요? 가족인데 미리 허락받고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연이가 좋아하던 된장부터 챙겼어요. 저희 집 된장은 정말 맛있거든요. 3년 묵은 메주로 담근 건데 지연이가 어릴 때 된장찌개만 끓여주면 밥 2그릇씩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예요. 서울에서 파는 된장은 짜기만 하고 깊은 맛이 없다고 투덜댔던 기억이 나네요. 김치도 포기할 수 없죠.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까지 통에 담았어요. 서울에서 파는 김치는 너무 달다고 지연이가 불평했거든요. 우리 시골 김치가 얼마나 시원하고 아삭한데 말이에요. 손맛이 다르다니까요. 손주들도 할머니 손맛 알아야지. 콩자반, 멸치볶음, 깻잎장아찌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준우가 멸치볶음을 좋아한다고 지연이가 말했던 기억이 나요. 은영이는 김치를 잘 안 먹는다고 했는데 이번엔 깍두기를 좋아할지도 모르죠. 가방이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정말 딸을 만나러 간다는 실감이 나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옷차림도 점검했죠. 평소 입던 검은 바지에 남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너무 촌스럽게 보이면 안 되니까 지연이가 어버이날에 선물해준 목걸이도 걸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인데 꽤 비싸 보여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머리도 파마한 지 얼마 안 돼서 단정해 보여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처음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니 떨렸습니다. 준우는 저를 기억할까요?
마지막으로 본 게 몇 년 전인데 말이에요. 신발도 새로 산 운동화로 신었어요. 걷기 편하고 깔끔해 보이거든요. 가방도 지연이가 선물해 준 걸로 골랐죠. 검은색 가죽 가방인데 도시에서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요. 오랜만에 딸을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마을 사람들이 인사해주면서 어디 가시냐고 물어봐요. 딸 보러 서울 간다.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말이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설렜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레어 봤나 싶어요.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버스에서 좌석을 잡고 앉으니 마음이 한층 더 설렜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지연이와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기다려도 좋겠어요. 지연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살이 빠졌을까 아니면 쪘을까요? 창밖 풍경이 바뀌는 걸 보니 정말 서울로 가고 있다는 실감이 나요. 시골에서 도시로 저의 작은 세상에서 딸이 사는 큰 세상으로 가는 거죠. 들판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연이가 좋아할까? 갑자기 걱정이 들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온 게 부담스러울까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출발했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가족이니까 괜찮겠죠. 가방 안반찬들이 상하지 않을까 확인해 봤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지연이가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하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엔 제가 직접 끓여줄 수 있겠어요.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속도가 빨라졌어요. 마음도 덩달아 빨라지죠. 지연이 얼굴을 본 지가 정말 오래됐네요. 작년 명절 때도 바빠서 내려오지 못했거든요. 손주들이 많이 컸을까? 중학생이 된 준우와 초등학생 은영이 생각에 미소가 지어져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번엔 직접 만날 수 있겠네요. 준우는 아빠 닮아서 키가 클 것 같고 은영이는 엄마 닮아서 예쁠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이 점점 줄어들고 건물들이 늘어나요. 서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설렘과 긴장이 교차합니다. 도시의 풍경이 낯설지만 신기해요. 잘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방끈을 다시 단단히 맸어요. 딸에게 가는 길,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죠. 오늘 밤은 지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을 보니 저처럼 어디론가 급한 용무로 가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잠들어 있고 저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은 창밖을 내다보거나 조용히 앉아 계시네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딸 보러 서울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시면서 본인은 아들이 캐나다에 살아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는 그래도 서울이라도 가면 볼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좋지요. 아들은 장가가면 남의 사람이지만 딸은 평생 엄마 편이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죠. 지연이는 제 딸이니까 아무리 바빠도 엄마를 잊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연락할 시간이 없을 뿐이겠죠.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니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도 느껴져요. 과연 지연이가 기뻐할까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모두들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시골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지하철역을 찾아 헤맸어요. 표지판들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나서야 지연이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정말 크네요.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줄줄이 서 있어서 어떤 동이 지연이 집인지 찾기가 힘들었어요. 경비실에서 물어봐서 겨우 찾을 수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지연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15층까지 올라가니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가 나타났는데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반가워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다. 깜짝 선물이야. 엄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준비할 게 있는데. 지연이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준비할 게 뭐가 있다는 건가요? 엄마가 오는데 준비가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들어와요, 일단.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는 지연이 뒤로 따라 들어갔어요. 집 안은 정말 깨끗하고 넓었어요. 시골집과는 차원이 다른 인테리어에 감탄이 나왔죠. 하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사위가 일어나더라고요. 최상훈이라고 부르죠.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네요. 인사는 공손했지만 목소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은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그런데 내 손주들은 어디 있노? 아이들은 학원 갔어요. 준우는 수학학원, 은영이는 피아노 학원이에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학원이라는 말을 들으니 서울 아이들은 정말 바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곧 올 거지. 할머니가 왔다고 하면 좋아할 텐데. 엄마, 아이들은 학원 끝나고 바로 잠들어야 해요. 내일 학교 있거든요. 지연이의 말에 조금 실망했어요. 손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가방에서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정성껏 싸온 된장, 김치, 멸치볶음들이에요. 지연아,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반찬들 다 가져왔다. 된장은 3년 묵은 메주로 담근 거고 김치도 막 담근 거야. 그런데 지연이와 상훈이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엄마, 고마운데. 저희는 요즘 건강식 위주로 먹고 있어서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있거든요. 지연이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나트륨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져온 음식이 건강에 안 좋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아, 그래. 그럼.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잖아. 언젠가는 먹을 수 있을 테고. 네, 일단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상훈이가 반찬통들을 받아서 냉장고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이미 꽉 차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반찬들은 구석진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온 건데 마치 짐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상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약속? 엄마가 왔는데? 중요한 모임이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어머님도 피곤하실 테니 일찍 쉬세요. 결국 혼자 집에 남겨졌어요. 지연이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 했지만 그마저도 급하게 나가면서 못하게 됐죠.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있으니 시골집보다 더 외로웠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오지 말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밤늦게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준우는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은영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예쁘게 잘 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인사는 했지만 어색해 보였어요. 저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몇 년 만에 보는 거니까요. 준우야, 은영아, 할머니가 너희들 보고 싶어서 왔다. 많이 컸네. 네.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곧 각자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숙제한다고 내일 시험 공부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지연이가 이불을 가져다 줬지만 집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잠들기 전에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 온 걸까요? 딸을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해 주려고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간단한 재료들이 있더라고요. 계란 후라이와 김치볶음밥이라도 해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지연이가 나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아침 해주려고. 너희들 바쁠 텐데 엄마가 해줘야지. 엄마, 저희는 보통 간단하게 먹어요. 시리얼이나 토스트로. 지연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계란을 깨뜨려 놨으니 계속 요리했습니다.
어릴 때 지연이가 제 김치볶음밥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이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아침상을 보더니 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기름져요. 저는 시리얼 먹을래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기름지다니. 제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없나 봅니다. 평생 이 손으로 요리해서 지연이를 키웠는데 말이에요. 준우도 몇 숟가락 먹더니 일어났어요. 저는 학교 가야 해서 먼저 갈게요. 아직 많이 안 먹었는데.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건데. 괜찮아요. 학교에서 우유 마실 거예요. 손주가 제 음식을 남기고 가는 모습을 보니 서운했습니다. 어릴 때 지연이는 제 요리만 보면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기름진 음식일 뿐이네요. 아이들이 모두 나간 뒤 상훈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이들이 할머니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입맛이 달라서. 변명하는 말투였지만 상처가 됐어요. 제 음식이 요즘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제가 평생 해온 요리는 뭐가 된 건가요? 지연이도 직장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나갔어요. 출근하면서 한 말이 더 상처였습니다. 엄마,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아침은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 또 혼자 남겨졌죠. 혼자서 치우지도 않은 식탁을 바라보니 허무했어요. 혼자 있는 동안 집 안을 둘러봤어요.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제가 나온 사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연이와 상훈이, 아이들만 나온 가족 사진들 뿐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이의 어릴 적 사진도 찾아봤는데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결혼 앨범에도 시댁 가족 사진만 있지 저는 구석에 작게 나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은영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니 옆에 앉더라고요. 손주와 둘만의 시간이니까 반가웠어요. 은영아, 학교 어땠어? 그냥요. 시큰둥한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는 말이야. 너희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많이 해줬단다. 할머니, 저는 간식 안 먹어요. 살찔까 봐서요. 초등학생이 살을 걱정한다니 놀라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살이 쪄야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은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사투리 교정해주세요. 듣기 싫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사투리가 듣기 싫다니. 평생 써온 말투인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연이가 당황하며 은영이를 타일렀어요. 은영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상처는 입었어요. 손주 입에서 나온 말이라서 더욱 아팠습니다. 제 말투가 그렇게 촌스럽고 이상한가 봐요. 상훈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생활 방식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고. 생활 방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서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제 존재가 아이들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말로 들렸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지연이와 상훈이가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엄마가 언제까지 계실 것 같아? 글쎄.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와서 당황스럽네.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생활 패턴이 깨져서. 은영이는 할머니 사투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 그러게.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야겠어. 그리고 너무 오래 계시면. 그 대화를 들으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던 거죠.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였나 봅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딸을 보고 싶어서 온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의 차가운 반응과 사위의 불편한 시선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집에 가야겠다. 벌써요? 좀 더 계시지 그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아니다.
집에 일도 있고, 반찬 가게도 봐야 하고. 그러세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떠날 때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더라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지도 않았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혼자 짐을 들고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뭐였을까? 손주 눈에도 방해만 되는 촌스러운 할머니였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위를 올려다봤어요. 15층 어디선가 제 딸이 살고 있지만 이제 그 집은 제가 갈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상처받으러 온 걸까요? 차라리 오지 말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도 기대했던 만남도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착잡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딸도 이제 제 가정이 있으니까. 혼잣말이 나왔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렸어요.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저는 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골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딸에게 의존하지 말고 제 인생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눈치 볼 필요가 없겠죠. 짐을 풀면서도 계속 우울했어요. 가져갔던 반찬통들을 다시 꺼내니 더욱 허무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돌아온 거죠.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반찬 가게 문도 늦게 열고 손님들과도 별말 없이 지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박말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말순 할머니가 계속 물어보셔서 결국 털어놨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죠. 아이고, 그 고생을 했구나. 요즘 애들이 그래. 할머니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지. 말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자야, 넌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딸한테 매달려서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지. 딸 눈치 보지 말고. 말순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말순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정자야, 나하고 같이 나가자. 어디요? 마을 문화센터에 노래교실이 생겼다더라. 같이 가보자니까. 노래교실요? 저는 노래 못해요. 뭔 소리야? 네 목소리 얼마나 좋은데. 예전에 지연이 결혼식 때 축가 불렀던 거 내가 기억한다.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지연이 결혼식에서 제가 축가를 불렀을 때 하객들이 박수를 많이 쳐줬었죠.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아니에요. 이제 나이도 많고. 야야, 인생은 60부터요. 같이 노래교실 가자니까. 말순 할머니가 강하게 권하셔서 결국 따라가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거든요.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노래교실은 2층에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저희 또래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참 친절했어요. 어르신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정자라고 합니다. 반찬 가게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노래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해본 지 오래돼서. 괜찮아요. 여기서는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즐기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오래된 트로트였는데 부르다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자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감정이 잘 담겨 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박수를 쳐주시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한결 나았어요.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크게 내어봤더니 속이 시원했거든요.
서울에서 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에 2번씩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목소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다음 달에 지역 가요 대회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해보세요. 가요 대회요? 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예요. 상금도 있고 무엇보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관심을 보이셨지만 저는 아직 자신이 없었어요. 정자님은 어떠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감정 표현도 뛰어나신데. 저는 아직 부족해서. 부족하긴요. 정자야, 네가 제일 잘하잖아. 말순 할머니가 옆에서 거들어 주셨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해볼까?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저를 위해 뭔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가요대회 참가 신청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도전적인 일을 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가요대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어울리는 곡을 골라주셨는데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제 목소리 톤과 잘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연습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혼자 집에서도 계속 연습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나면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까지 했죠.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다 하게 되네.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때는 딸 생각밖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노래교실 어르신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말순 할머니는 매일 제 연습을 들어주셨죠. 정자야, 오늘도 늘었다. 진짜 감정이 좋아졌어. 정말요? 제가요? 그럼.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잖아. 말순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가요대회 예선날이 다가왔어요. 며칠 전부터 긴장돼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평생 이런 무대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선 당일 말순 할머니와 함께 시내 문화회관으로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더라고요. 모두들 정장을 차려입고 오셔서 저도 부랴부랴 좋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다른 참가자분들은 모두 경험이 많아 보이시는데 저만 초보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12번 김정자님 준비해주세요. 드디어 제 순서가 왔어요. 무대 뒤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나갔습니다. 무대에 서니 조명이 너무 밝아서 객석이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제법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처음 몇 소절은 목소리가 떨렸는데 점점 안정되면서 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백꽃 피는 고향 마을에. 노래를 부르면서 문득 제 인생이 떠올랐어요. 고향에서 태어나 시집 와서 딸을 키우고 혼자 남아 외로워했던 시간들. 그 모든 감정이 노래에 담겼습니다. 마지막 음표까지 불렀을 때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누군가 외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습니다. 정자야, 대박이다. 완전 대박. 말순 할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실수는 안 했나요? 무슨 소리야? 완벽했어. 다른 사람들 표정 봤어? 모두 감동받았다고. 선생님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정자님, 정말 훌륭하셨어요. 감정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결과 발표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어요. 다른 참가자분들도 모두 잘하셔서 본선 진출은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선 통과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번 김정자님. 제 이름이 불렸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인가 싶어서 말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정자야. 됐다. 본선이다. 말순 할머니가 소리치며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뻤나 싶었어요. 아이고,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딸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였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알아봐 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도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선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더 어려운 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곡은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이었어요. 이 곡은 감정 기복이 큰 곡이라 어려워요. 하지만 정자님이라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들으셨는지 격려해 주셨어요. 정자 씨,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본선에서도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평소에 반찬만 사러 오시던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발성 연습부터 표정 연습, 몸짓까지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뭔가에 몰두해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본선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할 때 문득 지연이 생각이 났어요. 딸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놀랄까? 아니면 여전히 관심 없을까? 하지만 이제는 딸의 반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요. 본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랜만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연이 전화였습니다. 몇 달 만에 걸려온 전화라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연아. 웬일이니? 바쁜데 전화까지. 엄마, 저희가 내려갈게요. 요즘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몇 달 전 서울에서 받았던 상처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갑자기 왜? 또 뭔 일 있나? 엄마,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지연이의 사과에 마음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때는 그때고. 이제 엄마도 바빠서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엄마가 바쁘시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좀 이따가 본선 경기가 있어서. 본선 경기요? 무슨 경기요? 지연이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저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요대회 본선. 엄마가 예선 통과했거든. 엄마가 가요대회를요? 전화 너머로 지연이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 노래교실도 다니고 있고.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단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이번에는 제가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딸 전화에 그냥 좋아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진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 되세요? 저희가 정말 내려가고 싶어요. 와라. 근데 내 일정 보고 와야 한다. 나도 이제 무대 준비해야 하니까. 전에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말이었어요. 딸에게 제 스케줄을 맞춰달라고 하다니 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엄마 경기가 언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야. 그럼 저희가 그때 가서 응원해도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제 무대를 보러 온다고? 정말? 너희들이? 네,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할머니 노래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해요. 은영이도? 네, 은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꼭 응원하러 가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딸의 연락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제가 바빠서 딸을 기다리게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말순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정자야, 잘 됐구나. 네 딸이 정신을 차렸나 보네. 그런데 이상해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아마 네가 달라진 걸 느꼈나 보지. 사람이 당당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거든. 말순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는 딸에게 매달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일정이 있으니까 달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딸 앞에서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지?
에이, 뭘 걱정해. 네가 제일 잘한다니까. 말순 할머니가 다독여 주셨지만 긴장은 더해갔어요. 본선 준비를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딸이 온다고 하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연습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예전에는 딸을 위해 뭔가를 했다면 이번에는 저를 위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딸이 저를 다시 보게 된 거죠. 참 신기한 일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잡으려고 할 때는 멀어지더니 제 길을 가니까 오히려 딸이 찾아오네요. 본선 이틀 전 지연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저희 금요일 저녁에 갈게요. 하루 묵고 토요일에 경기 보고 일요일에 올라갈게요. 그래라. 근데 집이 좁으니까 불편할 거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오랜만에 엄마 집에서 자고 싶어서. 예전 같으면 딸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난리였을 텐데 이번에는 담담했어요. 오면 오는 대로 안 와도 그만이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알겠다. 그럼 토요일 무대에서 보자. 엄마, 꼭 잘하실 거예요. 저희가 힘껏 응원할게요. 딸의 응원 약속에 힘이 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말로 지연이네 가족이 내려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손주들이 훨씬 의젓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말 멋있게 노래해 주세요. 은영이가 먼저 인사했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사과할 게 있어요. 준우도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사과? 지난번에 할머니한테 무례하게 굴어서요. 정말 미안해요. 아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아이들도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할머니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서울 음식보다 훨씬 좋은데. 은영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일 있을 본선 경기가 기대됐어요. 가족들 앞에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니 말이에요. 본선 당일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단순히 가요 대회가 아니라 제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는 무대니까요. 지연이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니까 편하게 쉬세요. 고맙다, 지연아. 딸이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게 언제만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우와 은영이도 일찍 일어나서 저를 응원해줬어요. 할머니, 오늘 1등 하실 거예요? 글쎄,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할머니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할머니가 무대에 서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은영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몇 달 전에 제 사투리가 듣기 싫다던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주다니요. 출발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섰어요. 새로 산 한복을 입고 보니 제법 당당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고쳐서 평소보다 단정해요. 엄마, 정말 멋지세요. 지연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래. 너무 늙어 보이지 않나?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우아해 보여요. 딸의 칭찬에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문화회관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관객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가족 속에 지연이네가 앉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 무대를 보러 온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대기실에서 마지막 발성 연습을 했어요. 다른 참가자분들도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떨렸지만 예선 때와는 다른 자신감이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도 응원하러 오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정자야, 네가 제일 잘할 거야. 걱정 말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해. 네, 고마워요. 드디어 제 순서가 왔어요. 6번 김정자.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나섰습니다. 무대에 서니 조명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객석을 보니 지연이네 가족이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준우와 은영이가 할머니 화이팅!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자입니다. 섬마을 선생님을 부르겠습니다. 마이크로 인사를 하고 제자리에 섰어요.
음악이 시작되니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외로운 섬 하나.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 제 인생의 모든 감정이 목소리에 담겼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던 외로운 시간들, 딸에게 상처받았던 아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찾은 희망까지 모든 것이 노래 속에 들어갔어요. 2절로 넘어가면서 객석을 바라봤어요. 모든 분들이 집중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눈물을 닦고 계시기도 했고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마지막 부분에서 제 목소리에 더 많은 감정을 담았어요. 이 노래가 단순히 선생님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음표를 길게 느려 부르고 나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고 계셨어요. 브라보, 브라보. 여기저기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특히 지연이네 가족석에서 가장 크게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감정을 너무 많이 쏟아낸 탓인지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정자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선생님이 달려와서 안아주셨어요. 결과 발표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가족들이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셨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노래 너무 멋져요. 완전 가수 같아요. 은영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제 사투리가 싫다던 그 아이 맞나 싶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준우도 진지하게 말했어요. 손주들의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 있어.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이었는데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과 발표가 시작됐어요. 이번 지역 가요대회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가족들 앞에서 제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성공이었거든요. 6번 김정자님. 제 이름이 불렸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1등이라니. 할머니. 1등이에요. 아이들이 소리치며 기뻐했어요. 지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에 다시 올라가서 상을 받을 때 객석의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제 가족들과 노래교실 선생님,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마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감을 말하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무대는 바로 여기, 제가 사는 이곳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축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집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게 좋았습니다. 엄마, 서울에도 가끔 와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노래 더 듣고 싶어 해요. 그래라. 시간 날 때 가끔 갈게. 근데 미리 연락하고 갈게.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다음에는 더 큰 대회에도 나가세요. 글쎄, 생각해 볼게. 일단 노래교실부터 열심히 다녀야지.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후에 혼자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야 알겠다. 내 인생의 집은 내가 만든 노래 안에 있었다는 걸.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 진짜 제 인생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어요. 노래 교실도 계속 다니고 반찬 가게도 운영하고 가끔 가요 대회에도 나가면서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로 말이에요.